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서울의 중심, 마로니에 공원과 그 옆을 지나는 대학로.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곳이죠. 그런데 이 이름 속에 사실은 지워져 버린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열쇠, 경성제국대학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대학로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름 그대로 대학의 길이라는 뜻인데, 근데 왜 대학로일까요?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 정도를 빼면 이렇다 할 종합대학이 눈에 띄지 않는데 말이죠. 네, 그 답은요. 지금은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한 대학에 있습니다. 바로 경성제국대학. 이 대학의 핵심 건물들이 바로 오늘날의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의 이름이 사라진 대학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경성제국대학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정체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대학에 속해 있던 아주 거대한 시스템, 바로 제국대학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 자기네 본토의 7개, 그리고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 각각 1개씩 해서 총 9개의 제국대학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대학이 아니고요. 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거대한 전략적 네트워크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일본 본토에 있던 7개 대학은 저마다 서열도 뚜렷하고 역할도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도쿄대학은 최고 엘리트 관료를 키우는 곳, 교토대학은 좀 자유로운 학풍을 강조하는 곳, 도호쿠대학은 최초로 여학생을 받기도 했고요. 규슈대학은 산업 발전을 위한 의학이나 공학 중심, 이런 식으로 딱딱 역할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식민지에 세워진 두 대학의 목적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경성제대는 만주나 중국 대륙 같은 북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초기지, 그리고 대만에 있던 타이호쿠제대는 동남아 같은 남쪽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였죠. 그래서 경성제대는 법학이나 행정학에, 타이호쿠제대는 열대 농업 같은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두 곳 모두 일본인 학생을 훨씬 더 우대했다는 공통점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 대학은 왜 하필 조선에 세워졌을까요? 혹시 일제가 조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에이, 설마요. 그럴 리가 없죠.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선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 바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었죠. 일본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열망을 그냥 콱 눌러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엘리트를 직접 키우려고 만든 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었습니다.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시킨 거죠. 이걸 보면 그 의도가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아니, 조선 땅에 있는 대학인데 일본 학생이 조선 학생보다 2배, 심지어 3배나 많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사실상 일본인을 위한 대학이었던 거죠. 조선 학생이 입학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본과에 들어가기 전에 예과라는 걸 2년에서 3년이나 다녀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대부분을 걸러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간 극소수의 조선인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삶은 정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이중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각진 모자, 각모라고 불렸죠. 이 교복, 이게 바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거리를 다니면 와,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상위 1%구나, 이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한쪽 얼굴은 제국이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을 누리는 특권층이었어요. 미래는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른 한쪽 얼굴은 모든 걸 일본어로 배워야 하고 늘 감시를 받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했던 식민지 지식인이었습니다. 수업은 당연히 전부 일본어였고요. 우리말을 쓰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물륜회 같은 비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몰래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랬겠어요. 늘 감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제국의 혜택은 받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 이게 평생의 굴레가 된 겁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경성제국대학도 그야말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인 교수랑 학생들이 싹 빠져나가면서 학교는 텅 비어버렸어요. 10월에는 일단 이름에서 제국을 떼고 경성대학이 됐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46년에 미군정이 폭탄 선언을 해요. 경성대학을 포함해서 여러 학교를 합쳐서 하나의 국립대학, 바로 서울대학교를 만들겠다는 국대안을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친일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냐,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말 큰 진통을 겪게 되고요. 이 국대안 파동이라는 혼란 끝에 마침내 1946년 10월 우리가 아는 서울대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성제대의 주요 학부들이 서울대학교의 여러 단과대학으로 그대로 흡수, 계승된 겁니다. 건물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명맥도 이어진 셈이죠. 하지만 이 대학이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유산은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했던 그 졸업생들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만든 유진호 선생,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소설 매미꽃 필 무렵의 이효석 작가, 그리고 한국 최초의 이학 박사이자 세계적인 화학자였던 이태규 박사,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상엽 총리, 모두 경성제대 출신입니다. 제국의 엘리트를 키우려던 곳에서 역설적이게도 신생 독립국의 기틀을 닦은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성제국대학. 과연 이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식민지의 아픈 흔적일까요? 아니면 좋든 싫든 대한민국 근대화의 뿌리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다음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실 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숨겨진 복잡한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